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장 연세대 교수 손열입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는 한일 관계입니다. 요즘 그 핫한 이슈죠. 그리고 이 대담에 국민대학교 일본학과의 이원덕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원덕 교수님 뭐 차타가 공인하는 그 한일 관계와 관련된 국내 대표 선수시고 오늘 그 여러 가지 이번에 그 강제동원 안과 관련된 그리고 그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그 3월 6일에 외교부에서 이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제시를 했고 열흘 후 10년 이상 열리지 못했던 양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그 한일 양국 관계를 보면은 뭐 해빙 무드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는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적으로는 남남 갈등이 좀 굉장히 이게 뭐 남북 관계 관련해 남남 갈등보다도 사실 그 한일 관계, 일본 문제 관련된 남남 갈등도 못지않게 지금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국내는 한쪽에서는 뭐 구력 외교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지향적 외교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그 대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상으로 보면은 이 그 한일 관계가 상당히 정치화돼서 이 정쟁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 선정적인 레토릭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사안의 본질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내놓은 그 해법안이 이제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그 해법안의 결정의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 이 강제동원 문제라는 게 2012년에 그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18년의 대법원의 판결, 그부터 해서 판결 이후에 판결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4년 반 그 양국 간의 그 협상을 거쳐서 나온 것인데 그 이런 그 결정의 그 배경과 그 요인에 대해서 이 교수님 좀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이 강제동원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역사적인 맥락부터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의 근원점, 출발점은 2012년 대법원의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고요.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은 그 강제동원, 징용, 징병, 특히 징용 피해자 15명의 피해 를 요구하는 그런 소송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그 판결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투자 기업들의 자산을 집행해서라도 그 배상을 받아내야 된다. 배상을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의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65년 체제를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이 강제동원 피해 보상의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소위 민관 합동위원회 최종 결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그런 65년 협정을 뛰어넘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법인 청구권 협정과 배치하는 부분이 있는 판결이었죠. 소송이 사실은 오랫동안 일본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의 지금 대법원 판결 그 이슈는 2000년대부터 일본 법정에서 법적 싸움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그와 관련한 일본 최고 법원의 그 판결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할 수 없으나 소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들이 소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도 좀 배치된 측면이 있고, 또 일본의 같은 사안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도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종의 그 국내법과 국제법, 일본법과 한국법의 충돌 지점에 존재하는 이슈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1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리 국내 투자해온 2개 일본 기업이 1억 원 상당의 배상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처음부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크게 보아 3가지 해법이 이론적으로는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제3의 법정, 가령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고, 또 청구권협정 그 3조에 보면은 분쟁 해결 조항이 있습니다. 양국의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정부는 그 점에 착목을 해서 청구권협정 3조의 분쟁 해결 조항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죠.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해결은 사실상 유보가 되었고, 그다음 또 하나의 해결법은 이제 우리 국내법대로 현금화하는 거죠. 일본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렇게 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일본은 만약에 그 현금화,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차원 간에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외교적인 해법으로는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크게 고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째 그 해법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본 기업과 한국의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금을 형성해서 그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문희상 전 의장께서 소위 문희상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꾀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문희상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마지막 거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 그 시절에도 그런 기금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소위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널리 검토되었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그 놀라운 새로운 해법이었다라고 보이지 않고, 어쩌면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불가피한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효적으로 그 피해자들 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크게 보면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양국의 최고 법원의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 발생하는 국제 분쟁을 우리가 국제정치 상식으로 보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해서 따져보는 방안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봤고, 다만 이제 말하자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주제가 상정될 때에는 어떤 것을 쟁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아마 한일 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일본 같으면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은 건지를 아마 질문하고 싶을 거고요. 만약 한국 입장에서는 똑같이 ICJ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강제 노동이 반인도적 행위인지 아닌지,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만약 간주할 경우에는 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마
1920년대 그 국제법으로 그 형성돼 있었던 반노예 금지법 같은 거, 그리고 국제 인도법에 근거할 때 일본이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측면이 있다고 만약 이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다소 그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은 했다고 보는데, 다만 ICJ에 그 제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쟁점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쟁점 합의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또 ICJ에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일본하고 법정 싸움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그게 중대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검토 끝에 아마 정부로서는 뭐 검토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ICJ에 제소하는 거는 사실상 포기했죠. 그러기 위해서 남은 해법은 결국은 현금화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제3의 기금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금화는 현실적으로 현금화하면은 당시 그 피해자들은 속 시원한 해법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외교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보복 수단을 강구해올 것임은 물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일 투자협정 같은 거 위반을 들어서 아마 국제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법적 해결도 아니고 현금화도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3의 기금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이 반대하는 지점은 그 기금을 구성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해당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좀 그 성의를 보인다고 할까요? 그 우리 피해자 지원 재단이 구성하는 그 기금의 바스켓에 어떤 의미에서 좀 상징적으로라도 참여를 해주길 아마 기대했을 것 같고, 또 강제동원 그 자체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가 거기에 첨가될 때 나름 기금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호응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결을 하는 그런 용단이라고 할까요?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역풍이 우리 국내에 있는 건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할 만한 구석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옵션, 그러니까 하나는 그대로 그 현금화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법적인 중재를 받자라고 하는 안, 그 두 안이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그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외교적 협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사안 자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그 일종의 그 외교적인 협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주고받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 인식과 관련된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교적인 협의로 과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서 두 가지 옵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